조지아 트빌리시 동물원에서 수 코끼리의 부러진 상아를 제거하는 대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21살 된 수 코끼리 그란디는 어릴 적 러시아에서 아르메니아의 동물원으로 옮겨질 때 운송상의 문제로 상아가 부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잇몸에 남아있던 부러진 상아 일부가 만성 염증을 일으키면서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자 현재 트빌리시 동물원이 코끼리를 수면 마취한 뒤 5시간 동안 치과용 망치와 전기톱 등으로 문제의 상아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진행한 겁니다. 다행히 그란디는 무사히 마취에서 깨어났고요. 앞으로는 1년 반가량 집중 회복 관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 대형 여객선이 부두 상하차 크레인을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부두 크레인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레인 잔해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까지 발생합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부두 직원들은 급히 자리를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목격자들은 항구에 정박하려던 여객선이 궂은 아침 날씨와 강풍에 방향을 잃으면서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미지의 외계 행성처럼 척박한 모래땅과 기암괴석이 펼쳐진 사막지대인데요. 무인 로봇 한 대가 천천히 이동하며 두 눈 같은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샅샅이 살핍니다. 이 로봇의 정체는 유럽과 러시아 우주국이 합작한 화성 탐사선 엑소마스 시제품입니다. 화성과 비슷한 조건을 갖춘 스페인 타르베나스 사막을 무대로 모의 테스트를 시작한 겁니다. 엑소마스는 2020년에 발사돼 2021년 3월 화성에 착륙 예정인데요.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유럽 최초의 화성 탐사선으로서 미국 나사의 탐사선처럼 화성의 생명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광장이었습니다.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있습니다. 부산 나오시죠. 여자가 만나셨어요. 이 노래는 남북 평화를 위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함께하는 평화, 함께 여는 미래, 국민의 방송 KBS.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가 물리적으로 1년 내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으면서 검증이 핵심이라며 사찰을 강조했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오늘 경찰에 공개 출석해 4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맷갑 폭행 피해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목격자가 나서주지 않았고 수사도 소극적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해를 러시아에서 수습하면서 한국인 징용 징병자 유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과 경기도에서 음주뺑소니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최고 시속 160km로 30km 넘게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다음 주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앞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1년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찰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줄곧 강조해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He's even talking about having a denuclearized North Korea within a year. You think that's possible still? I think it's physically possible. 지난 8월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스스로 북한 비핵화가 1년 내에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1년 내라는 시간표에 맞추는 건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이를 반드시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사찰을 언급했습니다. That they don't mind having people come over, the experts, and check the sites.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주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과 뉴욕에서 회담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면 비핵화를 계속할 수 있고 미국이 바라는 지점이 바로 거기라고 말했습니다. 사찰과 관련해 북한과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과 북한의 팽팽한 기싸움도 여전합니다. 특히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에 재개되는 대이란 제재는 북한에 대해서도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다음 주부터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를 다시 시작합니다.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이란과 원유 거래가 금지됩니다. 원유 수출로 인한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대한 비핵화 원칙은 이란 핵협정에 담지 않았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도 포함되며 군사 핵심 시설들도 사찰하는 등 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란 제재 재개 후 불과 며칠간 격으로 예고된 점도 주목됩니다.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한 8개 국가만 제외하고 다 적용을 한다는 정도로 강하게 대이란 제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은 북한에게도 강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북한은 연일 계속되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강조 발언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는 미국 고위 인사들이 매일같이 가시도 친 소리들만 연발한다며 미국이 그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면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사용하지 않던 핵 병진 노선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글이라는 점에서 메시지는 전달하되 북한의 공식 입장과 다소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실무협의체도 북미 회담을 계기로 이르면 다음 주 미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차별 폭행을 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관련 소식 집중해서 전해드립니다. 양진호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오늘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고 양 회장 소환 시기도 최대한 당긴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입니다. 3년 전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일어난 무차별 폭행 사건. 이 영상 속 피해 당사자인 전직 직원 강모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양 회장이 폭행 영상까지 촬영해 소장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강력한 단죄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부와 명성으로 무뎌진 그분의 죄의식이 다시 세워져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씨는 폭행 당시 상황과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시작으로 양 회장의 각종 의혹에 얽힌 전현직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피해 조사를 조속히 마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도 마쳤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음과 염색 등을 강제로 시킨 의혹은 강요 혐의를, 살아있는 닭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하도록 한 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양 회장이 평소 환각성 물질을 흡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 부인 되신 분께서 자기 동창인 대학 교수분에게 남편이 마약을 해서 힘들다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토로했었어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쯤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피해자 강 씨와 마찬가지로 양 회장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현직 교수가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이 피해 교수를 직접 만나서 절절한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피해 교수는 아직도 보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2013년 12월 2일 대학 교수 A씨는 양진호 회장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양 회장의 부인과 내연 관계라는 오해를 풀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 풀어라. 원하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3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둘러싸고 폭행을 했죠. 양진호까지는 5명이 되겠군요. 회장실이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뭐 굴러다니면서 맞았죠. 비명 소리를 지르면 이게 소리를 낸다고 더 때리고 양진호가 저한테 가혹행위했다고 했을 때 손을 밟아서 이 손이거든요. 이 손을 밟아서 먹는 그 사진. 폭행이 끝나자 가족의 신상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A4지와 볼펜을 하나 주면서 우리 가족들 다 적으라고. 심지어는 그때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아이들 이름 적고 전화번호까지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적었어요. 입막음용이었습니다. 12월까지 죽어라. 전화가 울리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워서 안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디 있느냐. 학교 아니면 집에 있겠지. 경찰에 알려봤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전과 돈인데 얼마 나오지도 않을까? 벌금 얼마 나오겠지 뭐. 자기 동생 보면서 너 괜찮지? 그러니까 동생이 괜찮대요. 그리고 5년 뒤 A씨는 언론에서 양 회장의 해명을 접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구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치가 떨리더라고요. 진짜. 5년이 지났지만 A씨는 인터뷰 내내 보복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양 회장의 폭행 장면을 보면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직원 수백 명이 일하던 회사 사무실이 사건 현장이었는데 아무도 목격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피해 교수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도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넓은 사무실에서 유리벽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폭행 동영상에 나오는 바로 그 사무실. 직원들도 근무 중인 오후 시간대였습니다. 폭행 중에 누구를 부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 도와주려나 기대를 하게 됐었어요. 그냥 가더라고요. 하지만 고소 이후 목격자로 나서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관련인들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어떤 사람은 퇴사해서 조사를 안 한 거죠. 퇴사했다고 폭행을 안 했다라는 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양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러다 올 4월 갑자기 양 회장 동생이 형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도 소극적이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가르침을 이렇게 뱉어서 먹이고 할 때 얼굴 닦은 가디건이 있어요. 그걸 들고 갔어요. 검찰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사설업체 한번 물어보지 그랬냐고. 사설업체에 가서 이거 DNA 뭐 한번 해보라고요. 그 사이 양 회장 동생은 입장을 또 바꿔 형을 두둔하는 상황.
A씨는 이제라도 누군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수십 명 있었거든요. 그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증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벌써 11월하고도 사흘째 가을의 끝자락을 스치며 단풍 역시 절정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헬기를 타고 단풍 명산 내장산의 막바지 단풍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을산입니다. 산이 가을색을 내는 건 각기 다른 나무 덕입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진녹색 사이로 붉고 노란 단풍이 물감처럼 번졌습니다. 그 위를 떠다니는 케이블카마저 단풍색입니다. 골짜기 사이에선 더 귀한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때가 있을까요? 백양산은 가을마다 고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바위 틈에도 암자가 있네요. 오색빛 나무 사이에 폭 안겼습니다. 산 밑으로 갈수록 단풍색은 선명합니다. 흔한 길도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 줄지어선 단풍나무로 특별한 가로수길이 됐습니다. 공터에 둘러앉은 사람들 머리 위로 노란색 그늘이 드리웁니다. 푸른 대청호도 가을산이 휘감았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옛 대통령 별장은 가을꽃으로 나들이 객으로 가득합니다. 단풍 구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저물어갑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89주년 기념식이 오늘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학생 독립운동은 주체가 학생이었을 뿐 성격은 항일 독립운동이었다면서 항일 투쟁의 맥락에서 올바르게 평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 조아라 여사 등 학생 독립운동 유공자 6명을 발굴해 후손이 확인된 3명에게 포상을 전수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선보이는 등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숨진 전몰자 유해를 수습하면서 우리나라 징병, 징용자 유해는 의도적으로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루빨리 손을 써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몇 년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외 전몰자 유해 수습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러시아에서 한반도 출신으로 여겨지는 유고를 수습하지 않았다. DNA 대조를 위한 채취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국 미만 대상이라며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끌고 간 우리 희생자들은 나몰라라 한 겁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1000구 이상의 일본인 유해가 수습돼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인 징병 징용자들에겐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日本人と韓国人が混ざっている墓地があります。そういうところにも手を触れていない。 한국인 유해도 수습해 DNA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2016년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3월 유가족 질의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 없었다라며 공을 넘겼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으나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과는 2년 전 협정을 맺은 일본은 수습한 미군 유해를 지난해부터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는 18,000구에 달하는 유해가 보관돼 있습니다. DNA 검사로 출신국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사카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반면 미국의 대처는 사뭇 다릅니다.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 그들이 내건 이 한마디는 미국이 자국 병사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지 말해주는데요. 그 현장을 정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수색국 DPAA입니다. 2차 대전부터 최근의 중동 전쟁까지
전 세계의 미군 유해를 찾고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 8월 북한에서 받은 55개의 유해 상자 신원 확인도 진행 중입니다.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DNA 검사 없이는 그런 연령이나 신장, 그다음에 성별 이런 걸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군번줄과 군화 밑창부터 유골 구조와 DNA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합니다. In the 50s, all the individuals were being checked for tuberculosis when they were going into the Army or the Navy or the Marines. We were able to take x-rays of the clavicles and of the vertebra, the neck and the thoracic vertebra, and find concordances that are positive. 박사급의 전문 인력만 50명 넘게 투입되지만 신원 확인에 길게는 2, 3년씩 걸립니다. 지난 15년간 6.25 전쟁터에서 찾은 유해만 509. 하지만 아직 7천여 명의 실종자가 남았다며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년 봄 평안북도 운산에서의 북미 공동 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Off to war, should they not come back, it's our responsibility to ensure they do so that we provide their families answers that they long seek. 조국은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들이 마지막 뼈 조각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는 이유입니다. 하와이에서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대형 참사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사회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게 되죠. 우리에겐 세월호 참사가 그런 기억일 겁니다. 참사 이후 1600여일을 헤아리는 동안 문학과 영화를 비롯한 예술작품들은 이 고통을 달래는 진정한 위로란 무엇일지 탐구하며 뚜렷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위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고 이영만 군의 방, 수학여행 떠난 날 그대로입니다.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어머니는 시인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시인은 아들의 목소리로 시를 썼습니다. 내가 엄마를 많이 닮은 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엄마보다 아빠를 조금 덜 닮은 건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를 닮아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서랍니다. 저에게 되게 많이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신 분들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한 달 동안 아이 생각하고 한 달 넘게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나와서 너무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사 직후부터 일군의 작가들은 유족들 곁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였고 이를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한 부류의 작가들은 그걸 알레고리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냈던 것이고 다른 작가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서사하려는 그런 일군의 작가들이 또 나타났던 것이죠. 세월호에 대한 이 애도의 윤리를 실천하려는 이 작가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이 고통을 글로 옮기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이해란 타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과 만나고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몸 바깥에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 나가는 과정일지 몰랐다. 그렇게 조금씩 바깥의 폭을 좁혀가며 밖을 옆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소설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참사 후 적지 않은 작가들이 생각한 건 섣부른 위안을 건네겠다고 나서기보다 그저 옆에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시와 에세이에서 시작된 세월호 이후 문학의 이 같은 경향은 소설로 나아가 이야기를 통해 공유되고 최근 들어서는 영화로도 태어나 아픈 이들의 옆자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참사를 모티브로 한 단편을 모은 영화를 본 뒤 관객과의 대화 시간. 학생들의 방을 그대로 해놓은 걸 보고서 그거에 모티브를 얻어서 영화를 이렇게 소재를 삼았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 방을 그대로 두고 계세요. 고스란히 그날 여행 가던 날 그대로. 영화가 자리 잡은 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이들의 곁입니다. 그냥 곁에서 서로 이해해 주려고 하면서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까? 마음이 덜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 몇 해 사이 몇몇 한국 영화들은
세월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렇다 할 구조 한번 시도하지 못한 한국인의 집단적 상처를 문득 드러내곤 했습니다. 구조 방법은 전문가들이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지금 가방이 발견된 지점에 저 언제부터 쭉 훑고 지나갔거든요.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이어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그날 이후에 다가서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도 받았다며. 얼마나? 무례한 말들이 떠도는 바깥으로부터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마음을 카메라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겐 공감할 줄 아는 작품과 이를 공유하는 관객, 즉 이웃이 있다는 점을 전합니다. 어떤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에서 자기의 어떤 비슷한 심정 한 자락을 이렇게 훅 건드려지는 경험을 하면 나도 이렇구나, 나도 이랬겠구나, 이런 순간은 굉장히 치유적인 경험을 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이 유가족들한테도 매우 도움이 되죠. 이야기의 힘을 믿는 세월호 유가족 연극단은 직접 각본을 쓰고 연기하는 작품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를 현재까지 55번 무대에 올렸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오늘 저녁 사망설이 돌았던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성일 씨의 조카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신 씨가 위독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사망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과 경기도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30km 넘게 도주하면서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김민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화물차를 경찰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최대 시속 160km. 경찰과 30km가 넘게 아찔한 추격전을 벌인 화물차는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53살 정모 씨. 앞서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는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상황실에서 여러 곳에 이제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순찰차 4대가 출동을 해서 도주하는 가해 차량 앞뒤 좌우로 에워싸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질주하는 은색 승용차. 역시 음주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차량입니다. 운전자는 37살 이모 씨로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이 온단 말에 달아났습니다. 1km를 달아난 이 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또 들이받았습니다. 추격전 끝에 이 씨를 붙잡은 건 견인 차량 운전자 홍태윤 씨였습니다. 중앙선 침범도 하고 이제 신호 위반 같은 것도 하고요. 차량 운행이 좀 많은 곳이라서 또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쫓아간 거거든요.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로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70, 80대 고령 운전자가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병원을 향해 돌진합니다. 병원으로 들어오던 남성이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병원 현관을 부순 차는 직원들이 근무 중이던 접수 창구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순장도 박살나고, 그러면서 안에 계신 직원분 두 분도 놀라고 다치고 손도 다치시고. 또 다른 병원 승강기 앞 승용차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와 벽에 처박힙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장소가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2살과 80살 할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5살 이상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전국에서 2만 6천여 건, 4년 새 5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70, 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500명이 넘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기능이 저하함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운전 조작 실수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기간 단축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가을철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모를 쓰지